모든 것은 아주 평범하고 순수한 미소에서 시작되었다. 그 미소는 희망을 약속했지만 결국 파멸만을 가져왔다. 내가 이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아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조각들을 더듬을 때마다 그 미소가 섬광처럼 떠오른다. 모든 불행의 시작점. 나는 그때 그 미소를 보며 어렴풋한 행복을 느꼈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폭풍의 전조였음을 누가 알았을까? 이제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나는 깨닫는다. 나에게 찾아왔던 그 짧은 기쁨은 사실 내 삶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할 독배였음을. 나는 김미영이다. 올해로 쉰을 바라보는 나이. 이혼 후 홀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찾아 미국으로 떠난 지 오래다. 가끔 안부 전화가 걸려오지만 형식적인 대화 몇 마디에 그칠 뿐 깊은 교감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은 내게 깊은 외로움을 남겼다. 나는 늘 혼자였다. 아니, 혼자임을 택하고 살아왔다. 카페를 운영하며 사람들과 마주하고 웃음 짓지만 그 모든 것은 가면일 뿐이었다. 내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 텅 빈 공간을 채워줄 그 무엇인가를 나는 알게 모르게 갈망하고 있었다. 내 카페의 새벽 안개는 한적한 주택가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다. 주변은 조용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그렇지 못했다. 카페 바로 맞은편에 거대한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상가들을 허물고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덕분에 내 카페는 아침 일찍부터 공사 인부들로 북적였다. 그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먼지는 때로 내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했지만 나는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활기 넘치는 소리가 나의 텅 빈 공간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듯했다. 그 공사 현장에는 2명의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이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그룹의 젊은 총수 이재혁이었다. 그는 늘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려서 주변을 냉철한 눈빛으로 훑고 다니곤 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가운 표정,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그의 존재감은 마치 영화 속 인물 같았다. 그는 공사 현장의 소음 속에서도 홀로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를 냉혈 총수라 불렀다. 그는 인부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비서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을 뿐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허위와 가식을 경멸하는 듯했다. 사람들의 아첨이나 쓸데없는 호의는 그의 차가운 벽을 뚫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18살의 어린 소녀, 은유였다. 그녀는 유난히 마르고 조그마한 몸집으로 공사 현장의 자벽부 일을 하고 있었다. 안전모가 그녀의 머리에 턱없이 컸고 먼지투성이 작업복은 그녀에게 너무 버거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녀는 늘 해맑게 웃었다. 아침 일찍 현장에 나와 묵묵히 청소를 하고 동료들의 물을 챙겨주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성실함을 느끼게 했다. 동료들은 그런 그녀를 슈퍼 알바라며 귀여워했다. 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내리며 이 2사람을 매일같이 관찰했다. 차갑고 완벽한 세상에 갇힌 듯한 이재혁과
현실의 팍팍함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 은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접점도 없어 보였다. 한쪽은 모든 것을 가진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고, 다른 한쪽은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서로 다른 영화의 주인공들이 한 프레임에 갇힌 것처럼 부조화했지만 그 부조화가 묘하게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나는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때 공사 현장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인부들이 웅성거리며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재혁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냉담했다. 그의 눈길이 머문 곳에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은유가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물을 건네려다 실수로 넘어졌고 그만 커다란 시멘트 포대 위로 몸이 쏟아져 내린 모양이었다. 온몸이 하얗게 변한 은유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씩 웃으며 털고 일어섰다. 그녀의 해맑은 차가운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 찰나의 흔들림은 너무 미미해서 아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같이 그를 관찰하던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경멸도, 짜증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낯선 것을 발견한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다. 자신의 질서정연한 세상에 갑작스럽게 끼어든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마주한 듯한 그런 표정.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의 세상이 교차하는 순간 어떤 파멸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나의 텅 빈 삶에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빛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나의 일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을 관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이재혁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전보다 자주 은유에게 머물렀다. 은유는 여전히 해맑고 성실했다. 그녀는 그를 의식하지 않는 듯했지만 가끔씩 그와 눈이 마주치면 움찔하며 고개를 숙이곤 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늘을 나는 어렴풋이 읽을 수 있었다. 그 그늘은 어쩌면 나의 외로움과 닮아 있었다. 나는 텅 빈 카페에서 커피 향을 맡으며 나의 삶과 그들의 삶을 겹쳐 보았다. 나의 젊은 시절은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사랑과 결혼은 내게 깊은 상처만을 남겼다. 이재혁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나는 나의 과거를 보았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던 나의 삶. 은유의 해맑은 미소 속에서 나는 나의 잃어버린 순수함을 보았다. 현실에 부딪혀 빛을 잃어버린 나의 꿈들. 그들은 나에게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의 텅 빈 삶이 그들의 이야기에 잠식당하기 시작한 순간 나는 그들의 삶이 비극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외로움이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나는 깨닫는다. 그들의 비극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나는 그저 비극의 증인이자 동조자였음을
나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은 나의 텅 빈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외로웠고 그들의 삶은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유일한 창구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의 것이 아니었지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이야기에 뛰어들었다. 내 삶은 겉보기엔 평온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혼자 남겨진 공간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나는 이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결코 만족하지는 못했다.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파탄났고 남편과 나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긴 채 헤어졌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카페와 끝없는 고독이었다. 그 고독은 가끔 나를 짓눌렀다. 밤이 되면 나는 잠 못 이루고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곤 했다. 텅 빈 거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 그리고 나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나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젊은 시절의 나를 기억했다. 꿈 많고 열정적이었던 나, 사랑을 믿었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나.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나의 꿈은 깨졌고 나의 열정은 식어버렸다. 그때 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맞은편 공사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늘 소란스럽고 먼지가 날렸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그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이재혁 그리고 은유. 나는 이재혁을 차가운 총수라고 불렀지만 그의 차가움 속에서 나는 어떤 슬픔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늘 공허했고 그의 표정은 늘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불신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차가움이 세상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는 혼자였다. 은유는 달랐다. 그녀는 늘 웃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작은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한여름의 따뜻한 햇살 같았다. 그녀는 힘든 노동 속에서도 꿋꿋했고 동료들에게도 늘 친절했다. 그녀의 맑고 순수한 영혼은 주변의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나의 잃어버린 순수함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림자 또한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밝아서 오히려 그 뒤에 숨겨진 슬픔이 더 깊게 느껴졌다. 나는 그들을 보며 나의 텅 빈 마음에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나는 그들의 삶을 훔쳐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 작은 표정 변화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은 순식간에 빗물과 진흙으로 뒤덮였다. 인부들은 서둘러 작업을 멈추고 빗물을 피했다. 하지만 은유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빗속을 뚫고 무너져 내리는 모래포대를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거대한 포대 앞에서 흔들렸고 그녀의 작업복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때 이재혁이 나타났다. 그는 우산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머리 위에 우산을 씌워주었다. 은유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듯 흠친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그의 우산 아래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빗방울과 뒤섞여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이재혁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나는 카페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빗속에 갇힌 두 사람.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외로웠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순수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가슴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질투였을까? 아니면 연민이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을 더욱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재혁은 종종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그는 늘 창가 자리에 앉아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늘 은유에게 머물렀다. 은유는 가끔씩 공사장에서 나와 카페에 들렀다. 그녀는 늘 핫초코를 주문했다. 그녀는 핫초코를 마시며 창밖의 빗물을 바라보곤 했다. 나는 그들의 작은 습관들을 기억했다. 이재혁은 늘 블랙커피를 마셨고 은유는 늘 핫초코를 마셨다. 이재혁은 늘 무표정했고 은유는 늘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지만 나의 카페는 그들이 만나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나는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며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워나갔다. 나의 외로움은 이제 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행복하게 끝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모든 것은 나의 텅 빈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나의 텅 빈 마음은 결국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다. 제가 제공해 주신 프롬프트에 따라 이야기를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이재혁은 정말로 새벽 안개 카페의 단골이 되었다. 그는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나타나 늘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그의 존재는 나의 작은 카페를 낯선 긴장감으로 채웠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늘 무표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이 공사장 쪽을 향할 때마다 그 차가운 표정 속에 숨겨진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은 늘 은유의 작은 뒷모습을 따라다녔다. 나는 그가 마시는 커피에 특별한 향을 더했다. 그에게는 말린 장미 꽃잎을 살짝 띄운 커피를 내놓았다. 그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지만 며칠 후 그는 내게 물었다. 이건 무슨 향입니까? 장미예요.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고 해서요. 내 말에 그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커피를 마시며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차가운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끼며 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의 차가운 세상에 내가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나의 텅 빈 일상에 그들의 이야기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은유는 종종 점심시간에 카페에 들러 핫초코를 마셨다. 그녀는 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다. 그녀의 작업복에서는 땀 냄새가 났지만 그녀의 눈은 늘 맑고 순수했다. 그녀는 핫초코를 마시며 창밖의 공사 현장을 바라보곤 했다. 나는 그녀의 작은 어깨에서 세상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삶의 고단함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사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느 날 은유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을 건넸다. 그 총수님은 왜 늘 여기 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글쎄다. 커피가 맛있어서겠지. 내 말에 은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근데 그분 저랑 눈 마주치면 늘 피하세요. 그녀의 말에 나는 알 수 없는 웃음이 나왔다. 그분은 원래 그러셔. 차갑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잖아. 아니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은유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이재혁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매료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순수함을 해칠까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이재혁이 카페에 들렀을 때 나는 그에게 넌지시 은유의 이야기를 꺼냈다. 총수님, 혹시 은유라는 아이 아세요? 공사장 자벽부 일하는 아이요. 내 말에 그는 잠시 굳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내게 향했다.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그 아이가 총수님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하길래요. 내 말에 그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다. 그 찰나의 흔들림은 그의 마음속에 은유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의 손은 커피잔을 쥐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의 공사 현장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독을 보았다. 그는 은유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다. 마치 나와 마찬가지로. 그는 세상과 단절된 섬에 홀로 갇혀 있었다. 나는 그들의 관계에 더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재혁이 떠난 후 나는 은유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은유야, 총수님은 널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표현이 서툰 사람일 뿐이야. 내 말에 은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근데 왜 저를 피하세요? 그건 아마 너의 순수함이 좋지만 그 순수함을 지켜주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걸 거야. 나는 은유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통해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싶었다. 나의 외로움은 이제 그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싶었다. 그들의 사랑이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이 믿음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저는 주어진 지시에 따라 다음 장을 계속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은유와 이재혁 사이에 작은 통로가 되었다. 은유는 이재혁이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나의 말에 조금씩 용기를 얻었고 나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동화되어 그들의 관계를 응원하게 되었다.
나의 텅 빈 마음은 그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니, 외롭다는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그들의 이야기에 몰두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으려 할 때 은유가 허겁지겁 들어왔다. 그녀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사장님, 이거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가 나에게 내민 것은 낡은 종이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곰팡이가 핀 낡은 책 몇 권과 빛 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조약돌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뭔데? 저희 엄마 유품이에요. 아빠가 자꾸 버리려고 하셔서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어디 둘 곳이 없어서요.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것 같아났다. 나는 그녀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그녀의 몸은 가늘고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핫초코를 타주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잘 보관해 줄게. 그녀는 고맙다며 활짝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슬픔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고 폭력적인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함은 그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그날 밤, 나는 은유의 유품 상자를 열어보았다. 낡은 책들은 시집이었다. 곰팡이가 피고 종이가 발에 있었지만 시의 구절들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사진 속에는 은유의 엄마로 보이는 단아한 여인이 은유와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사진 속 여인의 눈에서 은유와 같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닮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은유의 순수함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을. 그때 나는 이재혁이 자주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늦은 밤. 공사 현장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이재혁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왜 은유에게 끌렸을까? 나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매료되었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그의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잔혹했다. 어느 날 저녁 이재혁이 카페에 들렀을 때 나는 은유의 이야기를 꺼냈다. 총수님, 혹시 은유의 아빠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 말에 그는 커피잔을 든 채 멈칫했다. 그의 눈빛은 순간 차가워졌지만 이내 나에게 진심을 담아 물었다. 은유 아버님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은유의 유품 상자와 아빠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연민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의 손은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감정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잠시 후 나에게 물었다. 은유는 괜찮은 겁니까?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정말로 은유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의 순수함마저 깨져버릴까봐 걱정돼요. 내 말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그는 계산을 하고 카페 문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무겁고 쓸쓸해 보였다. 나는 그가 은유에게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었고 그녀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 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나의 마음은 복잡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들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감에 불안했다. 나의 텅 빈 마음은 이제 그들의 복잡한 감정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점점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이전에 제5장을 한국어로 작성했는데 다시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5장의 내용 중 마음에 들지 않거나 특정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단순히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기를 원하시나요? 만약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다면 저는 기존의 내용과 동일한 맥락을 유지하되 감정 묘사와 심리적 갈등을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제5장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관여하며 내가 이 모든 비극의 조종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다. 나의 텅 빈 마음은 이제 그들의 삶으로 채워져 있었고 나는 그들의 관계가 더 격정적이고 더 파멸적이기를 갈망했다. 그들의 사랑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삶. 내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격정적인 감정의 대리 만족이었다. 나는 그들이 사랑에 빠지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잔인한 사실을 외면한 채 어느 날 오후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다. 거센 빗줄기는 공사장의 흙먼지를 뒤섞어 탁한 무릉덩이를 만들었다. 카페는 손님 하나 없이 고요했고 나는 창밖의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은유가 들어왔다. 그녀의 몸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사장님, 비를 좀 피해도 될까요? 나는 그녀에게 마른 수건과 따뜻한 핫초코를 건넸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희미한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니? 은유야, 왜 비를 쫄딱 맞았어?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다. 아빠가 또 술에 취해서 엄마 유품을 다 버리려고 했어요. 제가 말리다가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그녀의 작은 어깨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슬픔 속에서 기묘한 흥분을 느꼈다. 드디어 때가 왔다는 예감.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의 순수한 슬픔을 이용하여 이재혁의 차가운 벽에 균열을 내고 싶었다. 그의 이성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감정을 끌어내고 싶었다. 나는 곧바로 이재혁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은유가 제 카페에 있습니다. 집에 못 간다고 하네요. 나는 그가 올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나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검은 세단이 빗속을 가르며 카페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빗물을 털어내지도 않고 카페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은유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은유가 앉아있는 구석 자리로 다가갔다. 은유는 그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이재혁은 아무 말 없이 은유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억눌린 감정의 파동을 보았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분노였으며 동시에 은유를 향한 깊은 갈망이었다. 일어나. 은유, 이제 집으로 가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은유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의 작고 거친 손이 그의 크고 따뜻한 손에 감싸였다. 나는 그들의 손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나는 나의 텅 빈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빗속으로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나는 그들의 만남을 주선했고 그들의 사랑을 촉발시켰다. 나는 그들을 한데 묶었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불안에 휩싸였다. 내가 시작한 이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 내가 이토록 바랐던 그들의 사랑은 과연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비극을 가져다 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닫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행복을 빌고 있는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내 예상대로 이재혁과 은유의 관계는 깊어졌다. 내 카페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아지트가 되었고 나는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이재혁은 은유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했고 은유는 이재혁에게 세상의 순수함을 되돌려주려 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만나 하나의 빛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이재혁은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그의 아내는 결코 은유와 같은 존재를 용납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달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리고 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이재혁의 아내가 다시 카페에 들렀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맞은편 공사 현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제 남편이 여기 오는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나요?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했다. 아니요, 총수님께서는 늘 혼자 오셨어요. 가끔 비서님과 함께 오신 적은 있지만요. 내 말에 그녀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래요. 근데 제 남편 옷에서 냄새가 나더군요. 공사장 냄새, 그리고 여자 향수 냄새도요. 나는 그녀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재혁과 은유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보았다. 그녀는 이재혁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이재혁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지켜줄 중요한 도구였다. 그녀가 카페를 떠난 후 나는 불안에 휩싸였다. 나는 이재혁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재혁은 나의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이재혁이 카페에 들렀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미영 씨,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은유를 사랑했지만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은유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그의 세상은 은유의 순수함을 파괴할 것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총수님, 은유는 총수님을 사랑해요. 총수님께서도 은유를 사랑하시잖아요. 내 말에 그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다. 그는 은유를 사랑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나는 그의 고통을 보며 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의 고통은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또 다른 감정이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아니, 내가 만들어낸 그들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나는 그에게 은유의 유품 상자를 보여주었다. 총수님, 은유의 엄마 유품이에요. 은유는 이 상자를 목숨처럼 아껴요. 이 상자 안에는 은유의 꿈과 희망,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은유는 총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총수님께서 은유의 꿈을 짓밟으실 건가요? 내 말에 이재혁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은유의 유품 상자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갈등을 보았다. 이성적으로는 은유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성적으로는 은유를 놓아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갈등을 부추겼다. 나는 그가 은유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나의 텅 빈 마음은 그들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나는 그들의 사랑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내가 그들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제6장에서 이재혁의 아내가 그의 불륜을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재혁은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나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제7장을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설득과 은유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이재혁의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붙잡았다. 그는 은유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그에게 더 큰 압박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재혁은 은유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그의 거짓말은 거미줄처럼 엮여나갔고 나 또한 그 거미줄의 일부가 되었다. 이재혁은 은유를 만나기 위해 밤늦게 카페로 오거나 공사 현장 근처의 한적한 곳에서 몰래 만났다. 그들의 만남은 늘 짧고 불안했다. 그는 은유를 향한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썼고 은유는 그런 그를 보며 불안해했다. 그녀의 해맑던 미소에는 점차 근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재혁이 자신을 사랑하지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사장님, 총수님께서는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겠죠. 어느 날 은유가 나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재혁의 진심을 부풀려 이야기해 주었다. 그럼 총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그분의 위치 때문에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것뿐이야. 나의 말에 은유는 안심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순수함이 이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서서히 부서지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멈출 순 없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끝까지 가기를 바랐다.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이 나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바람과는 달리 이재혁의 주변에서 은유의 존재가 드러날 위기가 여러 번 찾아왔다. 이재혁의 비서는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재혁의 아내는 남편의 행적을 몰래 조사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위기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위기는 곧 나의 위기이기도 했다. 한 번은 은유가 이재혁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 앞에서 아빠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이재혁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어 했지만 아내와의 저녁 약속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갈등을 보며 묘한 흥분을 느꼈다. 이재혁은 결국 내게 부탁했다. 미영 씨, 죄송하지만 은유 좀 잠시 데리고 있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은유의 집으로 달려갔다. 은유의 집 앞에는 술에 취한 아빠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은유는 떨리는 몸으로 빗속에 서 있었다. 나는 은유를 내 채 태워 카페로 데려왔다. 은유는 내 차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나의 텅 빈 마음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카페에 도착한 후 나는 은유를 진정시켰다. 이재혁은 밤늦게 카페로 달려왔다. 그의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은유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은유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그들의 사랑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불안했다. 이재혁의 아내가 남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이재혁에게 경고했다. 총수님, 조심하세요. 사모님께서 총수님을 미행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내 말에 이재혁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은유를 향한 사랑과 현실의 압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갈등을 보며 나의 텅 빈 마음에 또 다른 감정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었다. 내가 그들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저는 제7장에서 이재혁의 아내가 남편을 미행하고 있다는 복선을 깔았고 이재혁과 은유의 관계가 위기에 처했음을 묘사했습니다. 이제 제8장에서는 이 비극적인 결말의 클라이맥스를 다루겠습니다.
그날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나의 죄책감과 이재혁의 갈등, 그리고 은유의 불안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서서히 시간을 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탄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버렸다. 이재혁의 아내는 남편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결국 나의 카페가 그들의 비밀 아지트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을 대동하고 나의 카페로 들이닥쳤다. 그날은 이재혁과 은유가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날이었다. 은유는 이재혁이 선물해준 시집을 읽고 있었고, 이재혁은 그런 은유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문이 활짝 열리고 플래시 세례와 함께 이재혁의 아내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독사처럼 이재혁과 은유를 향해 있었다. 여보, 여기 있었군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재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은유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이재혁의 아내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녀의 순수한 눈동자는 혼란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재혁의 아내는 은유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고작 이런 애송이 때문에 날 속였어. 18살짜리 흙이나 만지는 애송이 때문에. 그녀의 말은 은유의 순수한 마음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은유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은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재혁을 바라보았다. 이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결국 그녀의 순수함을 파괴하고 말았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는 계속되었고 나는 그들의 비극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들의 만남을 주선했고 그들의 사랑을 응원했다. 하지만 나의 응원은 결국 그들의 파멸을 불러왔다. 나는 그들의 비극을 보며 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를 깨달았다. 나의 외로움이 그들의 삶을 망쳐버렸다. 이재혁의 아내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이재혁의 뺨을 때렸다. 당신은 나에게 불행을 안겨줬어. 당신이 나에게 준 수치심. 내가 그대로 되갚아 줄 거야. 그녀의 말은 현실이 되었고 이재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회사의 총수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의 가문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은유 또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다시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순수함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나는 그들의 비극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나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삶을 망쳐버린 장본인이었다. 나는 그들의 비극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보며 나의 텅 빈 마음이 이제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았다. 나의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나의 외로움보다 더 큰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시작한 게임은 나의 패배로 끝이 났다.
저는 제8장에서 이재혁과 은유의 비극적인 파멸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제9장에서는 그 파멸의 여파와 주인공인 나의 깊은 후회와 고독을 묘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의 작은 카페 새벽 안개는 더 이상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스캔들의 현장이었고 사람들의 호기심과 비난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되었다. 기자들은 끊임없이 찾아와 내게 이재혁과 은유에 대한 질문을 퍼부었고 나는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비극을 지켜본 증인이자 동시에 그 비극을 초래한 공범이었기 때문이다.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단골 손님들은 나를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나를 비난했다. 저 여자가 총수랑 그 어린애를 이어줬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나의 귓가에 맴돌았고 나는 그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카페 문을 닫았다. 카페 안은 텅 비었고 그 텅 빈 공간은 나의 텅 빈 마음과 겹쳐졌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외로움은 이제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감정들은 나를 짓눌렀다. 나는 은유의 유품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 상자 안에는 그녀의 순수함과 희망, 그리고 나의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상자를 열어보았다. 낡은 시집, 빛바랜 사진, 그리고 조약돌. 나는 사진 속의 은유와 그녀의 엄마의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 미소를 빼앗았다. 내가 그녀의 순수함을 파괴했다. 나는 그녀에게 꿈을 꾸게 했지만 그 꿈은 결국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나는 이재혁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차갑던 눈빛, 그의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그의 깊은 고독,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을까 하니 나는 그의 사랑을 탐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사랑을 통해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욕망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내가 언론에 등장하면서 그들의 삶 또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부끄러워했고 나를 원망했다. 나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가족, 명예, 그리고 사랑. 나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예전에는 혼자였지만 그때는 희망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맞은편의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다. 공사는 멈춰 있었고 그곳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그 폐허는 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나는 텅 빈 카페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다. 와인의 씁쓸한 맛은 나의 인생을 닮아 있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되씹으며 끝없는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그들의 이야기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의 외로움을 그들의 사랑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행복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의 불행은 나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파괴된 후 내 삶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생명이 사라진 사막처럼 텅 비고 메마른 고요함이었다. 나는 더 이상 카페 문을 열지 않았다. 새벽 안개라는 이름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곳은 내게 후회와 죄책감의 감옥이 되었다. 나는 그 감옥에 갇혀 과거의 그림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나는 매일 창가에 앉아 맞은편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다. 공사는 완전히 멈췄고 거대한 크레인은 녹슨 채 빗속에 서 있었다. 그곳은 이제 한때 활기 넘치던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모두의 욕망과 파멸이 시작된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 폐허를 보며 나는 나의 마음속 폐허를 보았다. 나의 삶은 그들의 비극을 통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나는 은유의 유품 상자를 열어보았다. 낡은 시집, 빛바랜 사진, 그리고 조약돌. 나는 사진 속의 은유와 그녀의 엄마의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 미소는 너무나 순수해서 나의 더러운 욕망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순수한 미소를 파괴했다. 나의 이기심이 그녀의 삶을 짓밟았다. 나는 그녀의 순수함을 탐냈지만 결국 그녀의 순수함을 짓밟고 말았다. 나는 이재혁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해외로 떠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냉혈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외로운 남자였다. 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슬픔, 그리고 은유를 향한 애틋한 마음. 나는 그의 사랑을 보며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웠지만 나의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상했다. 나의 젊은 시절, 사랑을 믿었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시절. 하지만 나의 꿈은 깨졌고 나는 외로운 중년의 여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외로움은 나를 이재혁과 은유의 이야기 속으로 이끌었다. 나는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틀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의 삶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파괴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명예,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나의 삶은 이제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외로움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나의 외로움보다 더 큰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고통은 마치 뜨거운 숯불처럼 나의 심장을 태웠다. 나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마지막 와인 한 잔을 마셨다. 와인의 씁쓸한 맛은 나의 인생을 닮아 있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되씹으며 끝없는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그들의 이야기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의 외로움을 그들의 사랑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행복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의 불행은 나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는 끝났다. 비극적인 결말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나는 그 비극의 주연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정지된 시간 속에서 텅 빈 공간에서 과거의 그림자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비극을 통해 나의 비극을 완성했다.